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강추위, 그리고 노동계의 연이은 파업과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노정 관계 역시 차갑게 얼어붙고 있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업무 개시 명령, 이런 것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이번 한 주는 총파업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정작 파업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주요 이슈로 다뤄진 파업 보도,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금투세는 개미 학살법인가?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하다? 팩트체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연이은 노동계의 파업 돌입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첨예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파업 보도 짚어주신다고요? 예, 지난달 23일에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고요. 24일에는 화물연대,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했다가 바로 다음 날인 1일 타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돌입합니다. 이런 연이은 파업 소식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어보면 정부와 화물연대가 제대로 된 협상의 자리조차 없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시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들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 요구사항은 뭔지 아마 잘 알고 계신 분은 드물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파업의 사유가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파업 보도를 바라보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지난 11월 22일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은 노동계약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그리고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요구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누구나 노동조합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조 3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바로 노조법 2조 3조를 바꾸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언론은 이 노조법 2조 3조 개혁 및 개혁입법 쟁취라는 이 민주노총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잘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것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이 왜 총파업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목 위주로 전달을 해버리면 시민들은 그냥 계속 총파업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그 이유가 타당하면 총파업을 하지 말고 이걸 들어주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일체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나서 있고 업무 개시 명령을 강행하는 등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일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에는 그 배경에는 우리 언론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계의 요구가 좀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공론회장이 돼야 되는데 언론이 애초에 이런 요구사항과 쟁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만을 강조하죠. 정부의 강경 대응인데 노조의 강경 대응 이것을 중계하는 방식으로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인데요. 그런데 이를 짚은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몇몇 언론에서 좋은 보도를 내놓긴 하지만 보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보수 언론들은 그동안 계속 노조법 개정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하고요.
이 노조법 개정에 의한 그 수혜는 모두 일부 강성 노조에게만 돌아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9월 15일 미디어스에 실린 합법 파업 불가능한 현실 은폐하는 노란봉투법 보도라는 그 칼럼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노사 간 손배소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실상 정당한 쟁의가 불가능한 현실임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보도 사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우선 이번 노동계 파업에 가장 많은 눈이 쏠린 곳 바로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네. 쟁점이 안전운임제예요. 네. 일단 안전운임제는 유가가 인상됐을 때 유가에 연동해서 운송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달릴수록 적자가 되는 화물노동에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유효기간 조항으로 인해서 올해 말에 자동 소멸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적용 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하고요. 전체 42만 화물 노동자 중에서 약 2만 6천여 명에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고요. 그때 총파업 당시에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안전운임 품목을 확대하겠다. 이 확대를 논의하겠다라는 것에 합의를 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접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합의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 확대 논의도 담겨 있었지만 정부는 그 합의를 하고 바로 이후부터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지금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에 파업 당시에 내세웠던 약속들을 일단 내팽개쳤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그렇다고 협상장에도 나오지 않는 화물연대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겠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네. 관련한 보도는 어땠습니까? 일단 파업 돌입과 동시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파업 첫날인 24일에는 큰 차질이 없다면서도 기업 관점에서 걱정된다라는 보도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피해를 걱정하는 보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보도 대부분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멘트 출하 중단이 우려된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단이 우려된다. 철강업계는 출하량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저런 우려들을 늘어놓는 형태의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피해 예고를 하는 시기죠. 파업 이틀째인 25일에는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영향이 미치고 있다.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업의 피해를 미리 우려하는 보도가 실시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파업 3일째인 26일에는 총파업 사흘째, 셧다운 위기 속 화물연대 이런 식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 보도는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셧다운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게 속출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전망이거든요. 전망을 일단 먼저 보도하는군요. 네네. 예, 계속 이런 식의 보도고 27일에는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피해 금액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가 되자 피해 보도는 아예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의 근거로 작용을 하는데요. 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에서 95% 감소해서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시멘트업을 업무 개시 명령 대상으로 정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일단 피해를 주로 보도한 언론들, 특히 피해 예고를 한 언론, 그리고 이런 보도가 결국에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보도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언론이 당연히 그것도 감시해야 되잖아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업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중지하려고 하는 노력의 보도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성, 불법성, 무례함 이렇게 다양한 민주노총 관련된 부정적 이슈를 많이 보도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11월 26일 오전 7시 13분쯤 부산에서 그 운행 중인 트레일러 2대에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들어서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네. 피의자와 혐의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요. 노조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협조도 했고요. 이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주노총, 그러니까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비조합원을 향해서 투척한 쇠구슬 사건에서 경찰의 입장을 인용하면서도 노조의 해명이나 반박은 제대로 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검토 등 압박을 이어가자 파업 비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네.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의 불법, 폭력, 무례한 존재로 이미지화하는 보도들은 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들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는 것은 생략하겠지만요. 하필 과거에 있었던 민주노총 관련된 어떤 그 부정적 이슈까지도 다 끌고 와서 보도를 하고 트집을 잡는 식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이냐 자영업자냐, 그렇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이 정당한가 아닌가, 이런 등등의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 역시 기자가 객관적으로 팩트체크해서 전달하기보다는 노조나 시민단체의 주장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네. 그런 형태로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보도도 별로 없어요. 한겨레의 11월 30일자 보도가 참 좋았는데요. 화물기사 노동자 아니라며 운송 거부는 불법 파업, 법적 궤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발언은 일단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화물자동차 법을 어겨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거나 다른 운수 종사자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 행위는 법이 금지한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억지나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네요. 한겨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의 노조 형태인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 거부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들어간 것인데 네. 이것을 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2011년 대법원은 2010년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일부 조합원이 운송을 거부해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화물차주, 그러니까 화물연대 조합원과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화주나 화물 운송 위탁업체를 업무방해 피해자로 보아서 형사 책임까지 묻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당초에 노동계가 파업의 주요 사유로 내세웠던 노조법 2조,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개정 문제는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진 바가 없고 또 파업으로 인한 피해 예상을 중계하는 식으로 보도를 주로 했고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팩트체크 등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나는 보도했는데 왜 보도 안 했다고 하지라고 하는 언론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단 노란봉투법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도 오늘 뭐 안전운임제 얘기도 했고, 네.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노동 관련 용어들을 썼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그래야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고, 그렇죠. 예, 노동자를 좀 낙인 찍는 이런 천편일률식의 보도가 바로잡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매일 아침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들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을 다룬 내용의 문제점을 짚으려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다음 날인 18일 킹스맨 코너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요. 빈살만과 우리나라 기업이 맺은 MOU와 같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빈살만의 재산에 과도하게 집중했습니다. 이날 출연한 천하람 변호사가 빈살만의 재산이 우리나라 8대 그룹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다고 서두에서부터 언급을 했고요. 이어서 진행자가 소공동 롯데호텔 방 400개를 다 빌렸다더라고 했고, 이어 천 변호사는 빈살만 왕세자가 그 호텔에 몇 시간을 머물렀고 호텔에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지 등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재산이 워낙 많고 또 그 재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이 호텔에 얼마나 머물렀고 또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지 같은 것이 청취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인지는 의문입니다. 빈살만 왕세자 소식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하는 건 이 방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빈살만이 맺은 MOU는 네옴시티라는 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해서 진행자 천 변호사가 나눈 이야기는 성사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동 건설 프로젝트에 일가견이 있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자초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에게 수주와 함께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살해 배우에 빈살만이 있다는 의혹도 짙은 상황이라 인권적 측면에서 짚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서 좀 균형적으로 짚어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 있을까요? 네, 매주 금요일 방송하는 당대표는 여야 정치인 2명이 나와서 여러 이슈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25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던 주제가 총 4개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하나 정도만 다루고 끝이 났는데요. 이날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양당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대검이 민주당의 검수 안박 때문에 수사권을 다 빼앗겼는데 포함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실관계가 틀렸다 등의 논박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번 한 주 내내 다뤘던 내용이고 다른 여야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다른 코너를 통해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어느 선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했는데 적절한 때에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장이 새롭고 또 깊이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나의 주제만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토론의 내용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간 안배에 신경을 쓰고 예고한 다른 주제는 최대한 모두 다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계속되는 설전에 대한 진행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해 보였던 코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요즘 금투세라고 많이 아시죠? 네. 이 금투세가 요즘 또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의 이제 금융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네. 이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연 5천만 원 이상, 또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등을 통해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5%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또 금액이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예, 이 부분 여야 합의로 지난 2020년 12월에 관련법을 통과시켰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 정부가 지금 대내 시장 여건 등이 악화돼서 좀 어렵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오늘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개편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기존 계획대로 가야 된다.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금투세는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오려는 개미 학살법이다. 이런 내용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금투세가 흔히 개미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고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거죠. 이 권 의원의 발언은 검증해봤습니다.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걷는다. 이런 조세 원칙이죠. 이에 네. 따라서 금투세를 신설했는데 네. 시행을 앞두고서 당장 시행해야 한다. 아니다. 네. 유예해야 한다. 네. 다시 논란이군요. 네. 사실 이 금투세는 2020년 추진 당시에도 찬반 이게 좀 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선 기간 당시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권유했다가 이 당선 이후에는 이 원래 예정된 그냥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다시 바꿨습니다. 네. 또 민주당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 당론 선의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등 이견이 생기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해서 지난 11월 16, 17 이틀간 이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 50.1%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안대로 내년 1월 시행한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네. 여론이 이러니까 두 당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민주당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네. 지금 당대표부터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고래 잡으려다가 개미를 잡게 된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 일리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금투세 과세 적용 대상이 오직 개인 투자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권 의원의 말이 좀 그렇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최근 나왔는데 유동수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내 5대 증권사 고객 중 연간 투자이익이 이 기법 기준처럼 5천만 원이 넘는 대상은 전체 투자자 2,309만 4,832명의 약 0.9%인 20만 1,8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해당 자료는 이 개인 투자자별이 아니고 증권사별로 분류했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러 증권사가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한 기재에서 5천만 원 이상이 넘지 않으면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년 동안 국내 11개 증권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추산한 이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인원은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의 주식 투자자를 약 1,300에 1,400명으로 본다면 입금 투자 국가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서 약 2%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5천만 원 넘게 1년에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되는군요. 예,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 투자자의 1에서 2% 네. 정도가 아마 이 금투세 과세 대상일 거다. 이런 추론인데 네. 이거를 개미학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권유원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 혹은 절반의 사실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발언 중 이 고래에 해당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금투세 도입으로 향후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면 외국인 등의 특정 세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종의 비과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 거래 규모가 작은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얻는 이득은 좀 적은 편이죠. 근데 거래 규모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이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려도 있는데요. 이 금투세 도입으로 이른바 큰 손이 해외 큰 손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세율 차이 때문인데 예를 들어 미국은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약 22% 수준인데 한국은 이 법이 적용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됩니다. 그러면 이른바 큰 손 거래 투자자들은 한국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금투세 도입으로 이런 면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은 한동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개미 부분도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 네. 고래 부분도 네. 짚어보니까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팩트 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언론과의 갈등이 최근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유튜브 채널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채널은 취재라는 명목으로 한 장관 집을 찾아가서 도로까지 눌러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장관은 채널 관계 5명을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상황인데요. 이 채널 A 등 여러 매체가 지금 따져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이 뉴스가 많이 이슈가 됐는데 네. 일단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도로까지 눌러본 건데 주거 침입이 성립되나요?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이 법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일단 주거 침입죄는 형법 319조 주거 침입 폐거부름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유튜브 취재진은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간 건데요. 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인정됩니다. 이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건데 이 대법원은 지난 8월 25일 선고한 판결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 침입자의 객지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특히 외부인이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원이나 보안 장치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한 장관 자택 공동 현관에는 경비원이 상주해 있고요. 이 법 쪽에도 또 주거 침입죄가 상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공동 현관의 경우 입주문이 열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장관 집 도어를 어두운 것은 누구의 허락도 받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거꾸로 주거 침입죄 미수 성립을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 최근 판례에서는 도어록을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부분 주거 침입 미수죄로 처벌이 됐고요. 일부 판례에서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날 취재진이 5명이었습니다. 네. 네. 만약 이들이 단체로 인정이 된다면은 주거 침입죄가 아닌 특수 주거 침입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중되지 않나요? 그렇죠. 처벌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20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 현관까지 찾아가는 이런 좀 과잉 취재 행태인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그러면 큰 거네요. 근데 좀 다 또 이게 이견도 있는데요. 네. 법 쪽에선 이 기자의 기자라는 신분 때문인데요. 기자의 취재원 자택 방문 등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 수단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조민 씨가 고소한 매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또 이겁니다. 네. 네. 또 취재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재 내용의 공공성 등이 인정된다면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네. 네, 이를 감안하면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판정 보류로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팩트 체크 해볼게요. 네. 도로에 전기차 많이 보이시죠? 네. 그냥 지나가다 봐도 전기차 확연하게 늘어난 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용자가 늘면서 전기차 관련 루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이 걱정하시는 화재 취약성 그리고 멀미 유발에 대해서 아이뉴스 24와 KBS가 확인했습니다. 네, 공공위원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전기차가 일단 유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네. 구매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네.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에 아니면 종종 이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쉽게 지나가지 않는 영상들이 여기저기서 공유가 되면서 이걸 사실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통계가 일단 있습니다. 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10년 11건, 2021년 23건, 올해는 5월까지 14건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화재가 발생하는 게 높은 건 아니다. 일단 지난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23건인데 내연기관 주는 화재 발생 건수는 4,488건이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이 자동차 대수를 비교해 본 건데요. 고속교통부의 자동차 누적 분류 현황을 고려해서 발생 비율을 따져보니까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은 0.010% 그리고 내연기관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8%로 일단 조금 높고요. 내연기관차가. 근데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의 우리의 대표적인 게 이른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인데요. 이 경우 화재가 된 영상처럼 배터리에서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진화후 다시 불이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 또 이 조사한 전기차 발화 요인을 보면 배터리 외적인 배터리가 아닌 부분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는 배터리보다는 외적인 부분이 많았다. 네, 네네. 2017년 음. 올해 5월까지 45건의 전기차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10건. 네. 그리고 전체 22.2%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미상 10건, 교통사고 8건, 부주의 7건, 기계적 요인 4건, 화학적 요인 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통계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비율도 사실 좀 낮고 네.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날 것이라는 우려는 또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네.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전기차가 멀미를 유발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TV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운전자보다 이 옆자리나 뒷자리의 탑승객의 흔들림이 더 심했습니다. 네.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는 특성 때문인데요. 이것이 멀미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전기차의 전기모터는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밖에 회전력을 최대 뽑아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가속 속력이 빠릅니다. 빨리 가속합니다. 실제 이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인 제로백이 내연기관차는 8에서 10초인 정도인데 전기차는 3에서 5초 정도 절반이야 빨리 가속이 되는 거죠. 네. 또 감속도 이 전기차는 배터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행 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회생 제동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걸 회생 제동 기능을 강하게 설정할수록 밖에 저항이 생겨서 급감속을 유발하는 거죠. 멀미를 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운전자는 본인이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옆자리 탑승의 시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멀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운전하면 사실 멀미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멀미를 하더라고요. 네. 전기차를 타면 멀미가 심해진다는 루머. 이건 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